2006년 11월 12일 일요일 아침, 경상북도 청송군 해월리에는 밤새 내려앉은 서리가 아직 녹지 않고 있었다. 마을을 둘러싼 사과밭은 수확이 끝난 뒤라 텅 비어 있었다. 잎을 모두 떨군 나뭇가지들이 잿빛 하늘을 향해 마른 손가락처럼 뻗어 있었고, 산 아래에서 밀려온 안개가 낮은 돌담과 비닐하우스 사이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해가 떠오른 지 1시간이 넘었지만 골짜기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해월리는 청송급에서도 차로 30분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주민 대부분이 서로의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고, 누구의 아들이 어느 공장에 취직했는지, 어느 집 며느리가 이번 장날에 무엇을 샀는지까지 금세 소문이 났다. 그런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을 때의 이야기였다. 문정숙은 아침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른손에는 무와 대파가 든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고, 왼팔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끼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같은 마을에 사는 오복순과 최말자가 천천히 따라왔다. 정숙이네 염소들은 요즘 좀 어때? 복순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추워져서 그런지 먹는 게 줄었어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태수씨가 밤늦게까지 먹이를 나르던데 어제도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말을 들은 정숙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러나 두 여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겨울 전에 창고를 정리하느라 그래요. 정숙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태수와 문정숙의 집은 마을 끝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래전 사과 농사를 짓던 집을 사들여 염소 농장으로 개조한 곳이었다. 본체 뒤편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염소 우리가 있었고, 그 너머로 낡은 사료 창고 하나가 붙어 있었다. 집 앞으로 이어진 흙길은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고, 겨울에는 얼어붙었다. 이웃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하루 종일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날도 많았다. 정숙이 녹슨 철문을 밀어 열었을 때 마당 안쪽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마른 물체가 흙바닥을 문지르는 듯한 소리였다. 복순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백구가 또 뭘 물고 왔나 본데. 집에서 기르던 흰개 백구가 감나무 아래에 엎드려 있었다. 녀석은 앞발 사이에 길쭉한 물체를 끼워놓고 연신 이빨로 물어뜯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 염소뼈라고 생각했다. 농장 주변에는 짐승의 뼈가 떨어져 있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태수가 죽은 염소를 상기슬게 묶거나 마을 밖 소각장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던 복순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 저게 뭐지? 개가 물고 있는 것은 길이가 30cm쯤 되는 회색 뼈였다. 표면 일부가 불에 그슬려 검게 변해 있었고, 한쪽 끝에는 녹아붙은 검은 천 조각이 감겨 있었다. 말자가 코를 막았다. 무슨 냄새야? 젖은 재와 타버린 비닐이 섞인 냄새였다. 그 밑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역한 냄새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다.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안에 들어있던 감자 몇 알이 흙바닥을 굴렀다. 정숙아, 왜 그래? 복순이 물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백구가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주둥이에는 검은 재가 묻어 있었다. 잠시 뒤 개는 다시 뼈를 깨물기 시작했다. 말자가 마당 한쪽에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잠깐만 비켜봐. 건드리지 마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두 여자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숙은 자신도 놀란 듯 입술을 다물었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상한 거면 그냥 경찰을 부르는 게 낫잖아요. 하지만 말자는 이미 나뭇가지 끝으로 뼈를 뒤집은 뒤였다. 검게 탄 천 아래에서 둥근 관절 부위가 드러났다. 복수는 젊은 시절 청송의 한 정형 외과에서 청소 일을 한 적이 있었다.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돼지나 염소의 뼈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뒤로 두 걸음 물러났다. 사람 뼈 같은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염소 우리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태수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회색 작업복 위에 군용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염소 사료를 퍼 나르던 낡은 삽이 들려 있었다. 아내와 이웃 여자들의 얼굴을 한번 훑은 뒤 감나무 아래의 백구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복순이 떨리는 손으로 뼈를 가리켰다. 개가 이상한 걸 물고 왔어요. 아무래도 사람 뼈 같아서. 태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삽을 담벼락에 세운 뒤 백구에게 다가갔다. 개의 목덜미를 잡아 뼈에서 떼어놓고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태수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공포도 없었다. 그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당신은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숙이 물었다. 태수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내가 어떻게 알아?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오전 9시 17분 청송경찰서 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를 개가 물고 왔다는 내용이었다. 처음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오래된 묘지에서 유골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해월리 주변 산에는 관리되지 않는 무덤이 많았고 들개가 봉분을 파헤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뼈에 남은 흔적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 불에 탄 자국이 너무 선명했다. 뼈 표면에는 최근에 묻은 것으로 보이는 검은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끝부분에 붙은 천은 여성용 스타킹과 비슷한 신축성 있는 재질이었다. 천 사이에는 녹아붙은 비닐 조각도 보였다. 현장에 나온 강민재 형사팀장은 흰 장갑을 끼고 뼈를 살펴보았다. 그는 43이었다. 15년 동안 강력 사건을 맡았지만 개가 사람의 뼈를 물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신고는 처음이었다. 백구가 평소 어디까지 돌아다닙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태수가 대답했다. 마을 뒤 산이나 서쪽 과수원 쪽으로 갑니다. 목줄을 풀어두는 날이 많아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풀어두었습니까? 예. 몇 시쯤 나갔는지 기억합니까? 저녁에 밥을 주고 나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짧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와 달리 정숙은 툇마루 끝에 앉아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손등의 핏줄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였다. 젊은 형사 박성호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우리 집 마당에 저런 게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해서요. 개가 뼈를 물고 들어오는 걸 직접 봤습니까? 아니요. 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저기 있었어요. 어젯밤에 수상한 소리나 차량 소리는 못 들으셨고요. 정숙의 시선이 순간 염소 우리 뒤편으로 향했다. 못 들었어요. 대답은 빨랐다. 박성호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강민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백구가 자주 가는 장소를 물었다. 주민 3명이 같은 곳을 지목했다. 마을 서쪽 폐쇄된 사과밭 너머의 불법 쓰레기장. 경찰차 2대가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농로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녹으며 진흙이 생기고 있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간부터는 형사들과 감식반이 장비를 들고 걸어야 했다. 쓰레기장은
해월리에서 약 600m 떨어져 있었다. 버려진 냉장고와 농약통, 썩은 사과 상자들이 잡초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주변에는 민가가 없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찢어진 비닐이 나뭇가지에 걸려 마른 울음소리를 냈다.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강민재는 냄새를 맡았다. 탄 플라스틱 냄새였다. 그들은 사과밭 중앙의 빈터에서 커다란 자해더미를 발견했다. 불은 꺼진 것처럼 보였지만 안쪽을 건드리자 붉은 불씨가 살아났다. 젖은 연기가 낮게 피어올랐다. 감식반원이 긴 집게로 재를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처음 나온 것은 반쯤 녹은 지퍼였다. 그 다음에는 둥근 단추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어 검게 탄 작은 뼈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더미는 단순히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아니었다. 불길이 넓게 퍼지지 않도록 주변에 돌을 쌓아놓았고 중심부에는 장작이 층층이 배치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불을 유지하려 한 흔적이었다. 감식반원이 조금 더 깊은 곳에서 타버린 두개골 조각을 발견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사람입니다. 감식반원이 낮게 말했다. 사람을 태운 겁니다. 주변 수색이 시작되었다. 재더미에서 농로 쪽으로 이어지는 진흙 위에는 세 줄의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앞쪽 한 줄, 뒤쪽 두 줄이었다. 삼륜 화물차였다. 특히 오른쪽 뒤 타이어 자국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달 모양의 빈 부분이 찍혀 있었다. 타이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듯했다. 강민재는 쪼그려 앉아 자국을 바라보았다. 이건 찾을 수 있겠군. 박성호가 물었다. 차량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에 3륜차가 많지 않을 거야. 게다가 타이어가 이렇게 다른 차라면 숨길 수 없어. 경찰은 바퀴 자국을 촬영하고 석고로 본을 떴다. 동시에 재더미에서 나온 모든 뼈 조각과 소지품을 수습했다. 오후 늦게 현장 조사가 끝났을 무렵 청송경찰서에는 이미 실종 여성들의 명단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 분소에서 온 법의관이 뼈를 살핀 뒤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 사람은 어젯밤 죽은 게 아닙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법의관은 비교적 온전한 긴 뼈 하나를 조명 아래로 가져갔다. 불에 탄 표면 아래로 흙이 새우며든 흔적이 보였다. 뼈 곳곳에는 부식과 풍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최소 몇 달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묻혀있던 시신을 다시 꺼내 태웠다는 겁니까? 정확한 기간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법의관은 검게 탄 뼈를 내려놓았다. 범인은 최근에 사람을 죽여 곧바로 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숨겨놓은 시신을 어젯밤 다시 파냈습니다. 수사실 안이 조용해졌다.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해월리 골짜기에는 다시 짙은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다. 누군가는 몇 달 동안 땅속에 감춰둔 시신을 갑자기 꺼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잠든 시간, 3륜채 실어 외딴 쓰레기장으로 옮긴 뒤 불태우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신 유기가 아니었다. 범인이 처음 시신을 묻었던 장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그 장소에 접근했거나 땅속의 비밀이 밖으로 드러날 위험이 생겼을 가능성이 컸다. 같은 시각 한태수의 농장에서는 백구가 염소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문정숙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손이 떨려 주전자 뚜껑이 계속 달그락거렸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작업화를 벗었다. 신발 밑창 사이에는 검은 재와 젖은 흙이 엉겨 붙어 있었다.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이 바퀴 자국을 봤을까? 태수는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봤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작업화를 들고
부엌 아궁이 앞으로 걸어갔다. 잠시 신발을 불 속에 던질 듯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내렸다. 밖에서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왕. 왕왕. 걔가 바라보는 곳은 본체가 아니었다. 염소 우리 뒤편, 새 자물쇠가 걸린 사료 창고였다. 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사각, 사각. 그리고 누군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청송경찰서 강력팀의 불은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감식반이 해월리 폐과수원에서 수습한 유골은 작은 상자 여러 개에 나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분소로 옮겨졌다. 불길에 직접 노출된 뼈들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일부는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가루처럼 부서졌다. 재와 흙, 녹아붙은 비닐, 타버린 옷감이 뒤섞여 있어 처음에는 한 사람의 유골인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웠다. 법의관들은 재를 여러 겹의 채에 걸러냈다. 작은 조각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핀셋으로 탄화물을 분리하고 남은 뼈를 인체의 위치에 맞춰 테이블 위에 배열했다. 새벽 3시를 넘겼을 무렵 담당 법의관 이도현이 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재까지는 한 명으로 보입니다. 강민재는 책상에 펼쳐둔 바퀴 자국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성별은요? 여성입니다. 골반 형태로 보면 확실합니다. 나이는 20살에서 27살 사이로 추정됩니다. 사망 시점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적어도 몇 달은 지났습니다. 뼈 표면의 토양이 깊이 침투했고 일부 관절에는 매장 상태에서 진행된 변화가 있습니다. 짧게 묻혔다가 꺼낸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묻혀 있었습니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석 달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민재는 펜 끝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사인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두개골 조각에서 충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도현은 말을 골라 이어갔다. 후두부와 측두부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해진 골절이 있습니다. 한 번 맞고 쓰러진 뒤에도 공격이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팔뼈에도 오래된 골절 흔적이 있고요. 오래된 골절이라면 사망 직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다친 흔적입니다. 완전히 붙지는 않았지만 치유 반응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죽기 전 최소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민재의 손이 멈췄다. 죽은 뒤 시신을 불태운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잔혹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죽기 전부터 오랜 시간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납치, 감금, 반복된 폭행, 그리고 살해 후 매장. 범인은 수개월이 지나 다시 무덤을 파헤쳤고 유골을 3년째 실어 폐과수원으로 운반했다. 장작과 기름을 준비해 불을 붙였지만 완전히 태우지 못했다. 강민재는 사건 기록 첫 장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범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골을 옮긴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처음 묻어둔 장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전 8시 40분, 청송경찰서 민원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남자는 청송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미선 미용실을 운영하는 오기철이었다. 그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에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에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찍혀 있었다. 우리 가게 직원입니다. 김소라라고 합니다. 민원 담당 경찰관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까? 그저께 저녁부터입니다. 오기철은 계속 무릎을 문질렀다. 처음에는 일을 그만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안 받아갔고 방에 가보니까 옷이랑 가방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휴대전화만 꺼져 있습니다. 김소라는 21살이었다. 안동 출신이었지만 가족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뜸했다. 2달 전 청송으로 와 미용실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고
터미널 뒤편의 작은 여관방에서 혼자 생활했다. 실종 당일인 11월 10일 오후, 소라는 가게를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오기철은 기억을 더듬었다. 중년 여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하러 온 손님은 아니었어요. 소라와 한참 이야기하더니 둘이 같이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소라는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자리입니까? 아픈 시어머니를 며칠 돌봐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종자의 성별과 나이는 폐과수원에서 발견된 유골과 비슷했다. 그러나 강민재는 섣불리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김소라는 이틀 전에 사라졌습니다. 유골은 몇 달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두 사건이 완전히 별개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같은 지역에서 젊은 여자가 사라졌고 오래된 여성 유골이 발견됐다. 김소라를 찾는 과정이 유골의 신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은 김소라의 방을 확인했다. 작은 방 안에는 여행 가방과 겨울옷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쓰다만 화장품이 있었고 전기장판에 플러그도 꽂혀 있었다. 서랍에서는 통장과 신분증이 발견됐다. 스스로 떠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부터 두 갈래 수사가 동시에 시작됐다. 한쪽은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신고된 여성 실종자들을 조사했다. 다른 쪽은 폐과수원으로 이어지는 3륜차의 흔적을 추적했다. 해월리 주민 대부분은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다. 사건이 벌어진 11월 11일 밤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골짜기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다. 바깥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수사관들은 마을 입구부터 폐과수원까지 집집마다 방문했다. 밤에 차량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밖에서 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지는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수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오후 4시쯤 폐과수원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사는 노인 이만복이 경찰을 불러세웠다. 이만복은 74이었다. 만성적인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몇 번씩 깨어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못 자고 있었지. 그는 형사들을 방으로 데려가 창문을 가리켰다. 1시가 조금 넘었을 거야.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 요즘 차들처럼 조용한 소리가 아니었어. 오래된 경운기처럼 덜덜거렸지. 차량을 보셨습니까? 3륜차였어. 강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확실합니까? 바퀴가 세신 화물차 말이야. 천천히 저쪽으로 갔어. 노인이 가리킨 방향은 폐과수원이었다. 운전자는 봤습니까? 남자였던 것 같아. 보통 체격의 어두운 작업복을 입었어. 모자를 깊이 눌러 써서 얼굴은 못 봤고. 차량에 불은 켜져 있었습니까? 전조등은 없었어. 앞에 손전등 같은 걸 묶어놨더군. 빛이 약해서 길만 겨우 비췄지. 노인은 약 40분 뒤 같은 차량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갈 때보다 엔진 소리가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것처럼 속도도 조금 빨라져 있었다. 마침 그날 밤 해월리 인근을 순찰한 파출소 직원도 비슷한 차량을 기억하고 있었다. 새벽 2시 무렵 손전등을 전조등 대신 사용한 3륜차 한 대가 마을 쪽으로 들어왔다. 순찰차가 정차를 요구하자 운전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그는 새벽장에 내다 팔 장작을 옮기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살인사건이 발견되기 전이었다. 적재함에도 특별한 물건이 보이지 않아 경찰은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보내주었다. 운전자의 목소리는 기억납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순찰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경상도 억양이 강했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11월 새벽인데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두 명의 독립된 목격자가 같은 시간, 같은 방향, 같은 특징의 삼륜차를 보았다. 강민재는 해월리와 주변 마을에 등록된 동력, 삼륜차를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삼륜차는 농촌에서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됐지만 해월리처럼 작은 마을에는 많지 않았다. 고장나 방치된 차량과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차량을 제외하자 조사 대상은 4대로 줄었다. 첫 번째는 한약재를 운반하는 노인의 차량이었다. 타이어 무늬가 달랐고 사건 당일 그는 이웃마을 환자의 집에서 밤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두 번째는 고물상 주인의 차량이었다. 사건 발생 사흘 전부터 청송급 정비소에 맡겨져 있었다. 세 번째 차량은 건축자재 운반업자가 사용했다. 오른쪽 타이어가 심하게 닳아있어 처음에는 유력해 보였지만 석고본과 비교하자 마모 위치가 달랐다. 운전자는 사건 당일 포항의 공사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남은 것은 한 대뿐이었다. 서류를 확인하던 박성호의 손이 멈췄다. 차량 소유자의 이름은 한태수였다. 주소는 청송군 해월리산 16을 번지. 그 주소는 며칠 전 사람이 뼈를 발견한 집과 같았다. 박성호는 등록 서류와 현장 보고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팀장님,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 삼륜차 주인이 한태수입니다. 수사실 안에 있던 형사들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강민재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한태수의 이름 아래에 적힌 주소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의 집 개가 사람의 뼈를 물고 왔다고 신고한 남자. 폐과수원에 찍힌 것과 같은 종류의 삼륜차를 가진 남자. 그리고 사건 당일 밤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남자. 서로 상관없어 보였던 두 개의 선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 강민재가 낮게 말했다. 내일 아침 저 집으로 간다. 그날 밤 한태수의 농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염소들이 우리 안에서 간헐적으로 울었다. 마당 한쪽에는 경찰이 아직 확인하지 않은 낡은 삼륜차가 세워져 있었다. 오른쪽 뒤 타이어에는 반달 모양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료 창고 안에서 김소라는 어둠 속에 엎드려 있었다. 두 발목을 묶은 쇠사슬 때문에 자세를 바꾸기도 어려웠다. 입술은 갈라졌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벽 아래에서 주운 녹슨 철판 조각으로 쇠말뚝 주변의 흙을 조금씩 파고 있었다. 사각, 사각. 작은 소리가 날 때마다 움직임을 멈추고 문 밖의 기척을 살폈다. 흙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누군가 최근에 파냈다가 다시 덮은 것처럼 쉽게 무너졌다. 조금 더 깊이 파자 검게 변한 천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라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겼다. 천 아래에서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흙과 함께 딸려 나왔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다. 소라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 아래에는 단순한 흙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 밖에서 자물쇠가 흔들렸다. 소라는 급히 머리카락과 천 조각을 흙으로 덮었다. 창고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문정숙이 안으로 들어왔다. 한 손에는 물그릇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가는 나무 막대가 쥐어져 있었다. 정숙은 파헤쳐진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뭘 하고 있었어?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숙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들게 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이 찾으러 올 거예요.
정숙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경찰은 지금 다른 여자를 찾고 있어. 그녀는 소라가 파낸 흙을 발로 다시 밀어 넣었다. 내 발밑에 있던 여자 말이야. 소라의 눈이 커졌다. 정숙은 물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소라는 바깥에 서 있는 한태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일 경찰이 차를 보러 올 수도 있어. 정숙이 물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짧은 침묵이 흘렀다. 태수가 대답했다. 창고만 안 열리면 돼. 그가 새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소라는 자신이 파냈던 흙을 바라보았다. 그 아래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그 시신을 옮긴 차량의 주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창고 문을 열지 못한다면 소라 역시 머지않아 그 여자와 같은 장소에 묻힐 것이었다. 11월 16일 오전 8시 12분 청송경찰서 강력팀 차량 2대가 해월리로 들어섰다. 밤새 기온이 떨어진 탓에 농로 가장자리에는 얇은 얼음이 얼어 있었다. 산 아래에서 내려온 안개가 낮은 지붕과 돌담을 덮고 있었고 한태수의 농장은 마을에서 잘려나간 섬처럼 희뿌옇게 떠 있었다. 강민재는 농장으로 들어가기 전 차를 세웠다. 오늘은 차량 확인이 우선이다. 그가 형사들에게 말했다. 아직 한태수를 살인범으로 단정할 증거는 없어. 괜히 긴장시키지 말고 말과 행동을 전부 기록해.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도 확인합니까? 수상한 점이 있으면. 강민재의 시선은 농장 뒤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찾는 건 유골을 옮긴 차량과 최초 매장 장소다. 철문을 두드리자 잠시 뒤 문정숙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꺼운 스웨터 위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얼굴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다. 경찰을 알아본 그녀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한태수 씨 차량을 다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강민재가 말했다. 폐과 수원에서 발견된 바퀴 자국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본체 뒤편을 힐끗 바라본 뒤 철문을 조금 더 열었다. 남편은 염소우리 쪽에 있어요. 경찰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백구가 줄에 묶인 채 낮게 으르렁거렸다. 개의 목줄은 며칠 전보다 짧아져 있었다. 백구는 경찰을 향해 짖는 대신 계속 염소우리 뒤를 바라보았다. 한태수는 마른 풀을 염소 먹이통에 넣고 있었다. 경찰을 본 그는 손에 묻은 먼지를 작업복에 털었다.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예상한 사람처럼 침착했다. 차를 보러 오셨습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민재가 말했다. 태수는 마당 구석에 세워둔 삼륜차로 그들을 안내했다. 차량은 오래된 붉은색 화물 삼륜차였다. 도색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적재함에는 마른 풀과 빈 사료 포대가 쌓여 있었다. 바닥에는 낡은 삽과 쇠갈퀴가 놓여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농사용 차량이었다. 감식반은 먼저 세 바퀴의 폭과 무늬를 측정했다. 오른쪽 뒤 타이어를 확인하던 감식 요원이 장갑 낀 손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타이어 바깥쪽의 고무가 반달 모양으로 뜯겨 나가 있었다. 폐과수원에 지늘게 반복적으로 찍혀 있던 빈 무늬와 같은 형태였다. 감식요원은 현장에서 뜬 석고보늘 타이어 옆에 세웠다. 타이어의 폭, 홈 사이의 강역, 마모된 각도까지 차례로 비교했다. 박성호가 숨을 낮게 내쉬었다. 눈으로 보기에도 거의 같았다. 강민재는 한태수에게 물었다. 이 타이어는 언제부터 이렇게 손상돼 있었습니까? 몇 달 됐습니다. 교체하지 않은 이유는요? 아직 굴러가니까요.
11월 11일 밤에 이 차를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태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에 사료를 나른 뒤 계속 마당에 세워뒀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분실한 적도 없고요. 없습니다. 강민재는 태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 차량과 같은 흔적이 폐과수원에 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비슷하게 다른 타이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민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정확한 감정을 하는 겁니다. 감식반은 적재함의 사료 포대를 하나씩 드러냈다. 바닥에는 빗자루로 쓸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차량이라면 먼지와 흙이 두껍게 쌓여 있어야 했지만 적재함 중앙만 유난히 깨끗했다. 박성호가 삼날 아래에 붙어있는 검은 가루를 발견했다. 팀장님, 가루는 마른 흙과 달랐다. 손전등을 비추자 검은 입자 사이로 희끗한 재가 섞여 있었다. 감식요원이 면봉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적재함 모서리에서는 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쇠판 틈에는 검은 섬유 한 올이 끼어 있었다. 핀셋으로 꺼내자 열에 오그라든 여성용 스타킹과 비슷한 재질이 드러났다. 한태수의 턱이 굳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난 재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쓰레기였습니까? 농장에서 나온 비닐이나 사료 포대 같은 것들입니다. 강민재는 아무 말 없이 수첩에 기록했다. 차량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정숙은 본체 처마 밑에 서서 경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물을 가져오겠다며 몇 번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박성호는 정숙이 나올 때마다 손에 든 물건보다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살폈다. 정숙은 계속 염소우리 뒤편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작은 창고가 있었다. 건물 외벽은 낡아 나무판이 검게 썩어 있었지만 문에 걸린 자물쇠만 유난히 새 것이었다. 은색 표면에 녹이 전혀 없었고 열쇠 구멍에도 흙먼지가 거의 묻어있지 않았다. 창고 앞에는 하얀 가루가 넓게 뿌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염소용 소독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박성호는 그것이 생석회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문 아래쪽에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신발 자국이 여러 개 겹쳐 있었다. 창고를 오래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맞지 않았다. 또 다른 냄새도 났다. 축사 특유의 분뇨 냄새와는 달랐다. 젖은 흙, 썩은 집, 오래 닫힌 공간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 사이로 달고 역한 악취가 섞여 있었다. 박성호가 강민재를 불렀다. 팀장님, 여기 좀 보셔야겠습니다. 한태수가 재빨리 다가왔다. 거긴 사료 창고입니다. 문을 열어주시죠. 강민재가 말했다. 태수는 주머니를 뒤지는 신용을 했다. 작업복 바지와 점퍼 안쪽을 차례로 확인한 뒤 고개를 저었다. 열쇠가 없네요.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사료 창고를 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여분 사료가 우리 안에 있어서 당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강민재는 창고 옆에 쌓인 사료 포대를 바라보았다. 포대에 먼지가 일부 닦여 있었고 가장 위에 놓인 것은 비에 젖지 않은 상태였다. 누군가 최근까지 창고 주변을 드나든 흔적이었다. 새 자물쇠처럼 보이는데요. 박성호가 말했다. 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원래 쓰던 게 고장나서 바꿨습니다. 언제 바꿨습니까? 지난달쯤입니다. 그때 문정숙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다. 썩은 지피랑 낡은 농기구뿐이에요. 염소 한 마리가 병들어서 며칠 전에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죽은 염소는 어디 있습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정숙은 입술을 달싹였다. 남편이 치웠어요. 어디로요? 이번에는 태수도 대답하지 않았다. 창고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달그락.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모두가 동시에 문을 바라보았다. 한태수가 헛기침을 했다. 쥐가 많습니다. 안에 덫도 있고요. 잠시 뒤 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다. 철컥, 사각. 무언가가 쇠붙이를 끌며 움직이는 소리였다. 박성호가 문 가까이에 얼굴을 댔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그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소리를 내세요. 창고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박성호가 귀를 문에 댄 순간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이어 손톱으로 나무판을 긁는 듯한 작은 소리가 났다. 톡, 톡톡. 문정숙이 갑자기 박성호의 팔을 잡아당겼다. 열면 안 돼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정숙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 손을 놓았다. 안에 병든 짐승이 있었어요. 감염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강민재의 표정이 바뀌었다. 두 분, 문에서 떨어지십시오. 영장도 없이 남의 창고를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태수가 앞으로 나섰다. 강민재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안에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 의심됩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문을 열어 확인하면 됩니다. 태수가 길을 막으려 하자 형사 2명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정숙은 창고 문 앞으로 뛰어들어 2팔을 벌렸다. 안 돼요. 그녀의 비명이 마당을 갈랐다.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염소들이 우리 안에서 한꺼번에 울어댔다. 강민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자물쇠를 절단해. 감식반원이 차량에서 대형 절단기를 가져왔다. 두꺼운 날이 새 자물쇠를 물었다. 1번, 2번, 3번째 힘을 주자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철컹. 문정숙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틀어막았다. 창고 문을 잡아당기자 처음에는 열리지 않았다. 안쪽에 쌓인 집단이 문을 막고 있었다. 형사 2명이 힘을 합쳐 밀자 문이 손바닥 너비만큼 벌어졌다. 그 틈으로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냄새는 밖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썩은 집과 분뇨, 생석회, 오래된 피 냄새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형사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다. 박성호가 가장 먼저 손전등을 켜고 들어갔다. 창고 내부는 20제곱미터도 되지 않았다. 양쪽 벽에는 사료 포대와 녹슨 농기구가 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거미줄과 먼지가 내려앉았다. 바닥에는 짚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안쪽을 훑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철사슬이 끌리는 소리. 박성호는 불빛을 낮췄다. 창고 가장 깊은 곳, 집단과 나무 상자 사이에 사람의 발이 보였다. 맨발이었다. 발목 둘레에는 검붉게 굳은 상처가 있었고 두꺼운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호가 외쳤다. 형사들이 집단을 밀어냈다. 그 안에는 젊은 여자가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고 옷은 흙과 집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야위어 팔목이 어린아이처럼 가늘었다. 오른쪽 발목에는 철제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족쇄에서 이어진 사슬은 바닥에 박힌 굵은 말뚝과 연결되어 있었다. 박성호가 무릎을 꿇고 여자의 목에 손가락을 댔다. 미약하지만 맥박이 있었다. 살아 있습니다. 구급차 요청하세요.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빛을 견디지 못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박성호가 물병을 열어 입술에 조금씩 물을 묻혔다. 괜찮습니다. 경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자는 몇 번이나 숨을 삼킨 뒤 겨우 소리를 냈다. 소라. 형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틀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미용실 직원이었다. 폐과수원에서 발견된 유골의 주인으로 의심했던 여자가 살아서 발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불에 탄 유골은 다른 피해자였다. 구급대가 도착하는 동안 형사들은 절단기로 소라의 사슬을 끊었다. 발목을 움직이려 하자 그녀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박성호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누가 당신을 여기 데려왔습니까? 소라의 시선이 창고 입구로 향했다. 밖에서는 한태수와 문정숙이 형사들에게 제압된 채 서 있었다. 소라는 한태수를 보자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저 남자가...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저 남자가 때렸어요. 문정숙 씨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소라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가 저를 데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준비했다. 소라는 들것에 옮겨지기 직전 박성호의 소매를 붙잡았다. 손에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좀처럼 놓지 않았다. 잠깐만요. 박성호가 몸을 숙였다. 왜 그렇습니까? 소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사슬이 연결돼 있던 말뚝 옆을 가리켰다. 그곳은 다른 바닥보다 흙의 색이 어두웠다. 위에는 생석회가 얇게 뿌려져 있었고 누군가 최근에 파헤친 듯 흙이 부드럽게 부풀어 있었다. 거기 밑에 소라가 힘겹게 말했다. 사람이 있어요. 창고 안에 모든 사람이 움직임을 멈췄다. 무슨 뜻입니까? 강민재가 다가와 물었다. 소라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머리카락을 봤어요. 여자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저 여자도 말했어요. 제 발밑에 다른 여자가 있다고. 구급차가 김소라를 태우고 농장을 떠난 뒤 창고 전체가 즉시 통제되었다. 감식반은 소라가 가리킨 지점을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했다. 생석회를 걷어내자 가로 약 1m, 세로 2m 정도의 사각형 흔적이 나타났다. 주변보다 흙이 훨씬 부드러웠다. 삽으로 표면을 얇게 걷어낼 때마다 역한 냄새가 짙어졌다. 깊이 20cm쯤에서 검게 변한 천 조각이 나왔다. 조금 더 아래에서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흙에 엉켜 있었다. 40cm 지점에서 감식요원의 삽 끝이 단단한 것에 닿았다. 그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작은 붓으로 주변 흙을 털어냈다. 흙 속에서 하얗게 변색된 손가락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태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정심이 사라졌다. 그는 몸을 비틀며 형사들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강민재가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감식반은 계속 흙을 걷어냈다. 그러나 완전한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땅 속에는 작은 뼈 조각과 썩은 옷감, 머리카락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 얼마 전 이곳에서 유골 대부분을 꺼내간 흔적이었다. 폐과수원에서 발견된 유골이 원래 묻혀있던 자리였다. 창고 벽 쪽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자 더 많은 물건이 발견됐다. 여성용 구두 2켤레, 서로 다른 이름이 적힌 화장품 파우치,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전화 세대, 피가 검게 굳어붙은 밧줄, 그리고 여러 크기의 쇠사슬과 족쇄. 상자 가장 아래에는 작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수첩에는 여성들의 이름과 나이,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처럼 보이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강민재가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김소라의 이름이 있었다.
그 위에는 이미 굵은 선으로 지워진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병원으로 이동하던 김소라는 의식을 잃기 직전 구급대원에게 같은 이름을 중얼거렸다. 유진 언니. 그녀는 몇 번이나 그 이름을 반복했다. 그 사람이 먼저 여기 있었어요. 같은 시각, 창고 바닥에서는 불에 타지 않은 작은 턱뼈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 조각에는 아직 치아 2개가 남아 있었다. 강민재는 흙 속의 뼈와 수첩에 적힌 이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태수의 농장은 단순히 시신을 잠시 숨겼던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사람을 데려와 쇠사슬에 묶고 오랜 시간 고통을 주다가 죽으면 바로 그 발밑에 묻어버리는 감옥이었다. 그리고 김소라가 며칠만 더 늦게 발견됐다면 창고 바닥에는 2번째 무덤이 생겼을 것이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처음 수사 기록에 올랐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이미 7달 전이었다. 2006년 4월 3일 대구 달서구의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 있던 블루문 노래방에서 서유진은 밤 근무를 마친 뒤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검은색 가방 하나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유진은 24살이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했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식당이나 노래방에서 짧게 일했다. 누군가 그녀를 찾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었다. 그래서 유진이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았을 때도 동료들은 그저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생각했다. 떠나기 전날 청송에서 일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유진의 옛 동료 이채영은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다. 어떤 남자가 식당 일을 소개해줬다고 했어요. 숙식도 제공하고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준다고요. 그 남자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한 번요. 채영은 경찰이 가져온 한태수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사진 속 태수는 표정 없이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기억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얼굴이었다. 채영의 손가락이 사진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이 사람이에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가게 앞에서 유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한태수는 대구의 노래방과 유흥업소가 몰린 지역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관찰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자주 직장을 옮기거나 갑자기 사라져도 즉시 신고할 사람이 없는 여성을 골랐다. 유진은 그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한태수는 자신이 청송에서 식당과 농장을 함께 운영한다고 말했다. 일이 힘들지 않고 농장 옆방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다고 약속했다. 유진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밀린 숙박비를 내지 못해 여관 주인과 다툰 직후였다. 태수는 선불이라며 현금 20만 원까지 건넸다. 그 돈이 유진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4월 3일 오후 유진은 대구 서부정류장 근처에서 태수의 3륜차가 아닌 낡은 승합차에 올라탔다. 그것이 그녀가 자유롭게 걸어다닌 마지막 날이었다. 청송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상보다 길었다. 식당이 있다는 설명과 달리 태수는 읍내를 지나 산길로 계속 들어갔다. 유진이 이상함을 느끼고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미 주변에는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식당 가는 길이에요? 유진이 물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태수는 갑자기 차량을 세웠다. 유진이 몸을 돌리기도 전에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승합차 바닥에서 발견된 오래된 혈흔은 그때 남은 것으로 추정됐다. 유진이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는 해월리 농장의 사료 창고 안에 누워 있었다. 손목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한쪽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
주변에는 썩은 집 냄새와 염소 분뇨 냄새가 가득했다. 문 밖에서는 태수와 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정말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겠지? 정숙이 물었다.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를 확인했어. 태수가 대답했다. 가족하고 연락도 안 해. 직장에서도 며칠 지나면 그만둔 줄 알 거야. 그래도 신고하면? 그 전에 말을 듣게 만들면 돼. 그날부터 창고는 유진의 전부가 되었다.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문 아래로 들어오는 빛의 색뿐이었다. 작은 창문은 나무판으로 막혀 있었고 바깥을 볼 수 있는 틈은 없었다. 태수는 유진이 문 쪽으로 기어갈 때마다 쇠사슬을 더 짧게 줄였다. 도망치려 하면 식사를 끊었고 소리를 지르면 입을 막았다. 유진은 처음 며칠 동안 계속 도움을 요청했다. 제발 보내주세요. 돈도 필요 없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태수에게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유진에게 이름 대신 새것이라고 불렀다. 새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해. 태수는 그녀 앞에 앉아 반복해서 말했다. 밖에서는 아무도 널 찾지 않아. 네가 없어져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 문정숙은 하루에 2번 창고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유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밥그릇과 물을 내려놓은 뒤 바로 나갔다. 유진이 손을 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면 거칠게 뿌리쳤다. 아주머니도 여자잖아요. 유진은 울면서 말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는 변했다. 태수가 창고 안에 오래 머무르는 날이면 정숙은 유진에게 주는 밥의 양을 줄였다. 물그릇을 일부러 멀리 밀어놓기도 했다. 유진이 몸을 움직이지 못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모습을 문 앞에서 지켜봤다. 왜 저 사람 말을 듣고 있어요? 유진이 물었다. 당신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정숙은 유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오기 전에는 우리 집에 아무 문제도 없었어. 저를 데려온 건 당신 남편이에요. 네가 차에 타지 않았으면 됐잖아.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정숙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돌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다. 쇠사슬에 묶인 발목의 상처는 곪기 시작했고 태수에게 맞은 왼팔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창고벽에 기대놓은 농기구의 위치를 기억했고 태수와 정숙이 문을 여는 시간을 세었다. 쇠사슬의 연결 부위가 약해진 부분도 찾아냈다. 5월 19일 밤 기회가 찾아왔다.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 염소들이 우리 안에서 요란하게 울었다. 정숙은 읍내에 약을 사러 나갔고 태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창고에 들어왔다. 태수가 바닥에 놓인 술병을 집으려고 몸을 숙였을 때 유진은 며칠 동안 숨겨둔 녹슨 철제고리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태수의 얼굴을 내리쳤다. 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유진은 끊어지기 직전까지 약해진 사슬을 잡아당겼다. 쇠고리가 나무 기둥에서 빠졌다. 그녀는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문 밖으로 기어나갔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쏟아졌다. 7주 만에 처음 마시는 바깥 공기였다. 유진은 염소우리 벽을 붙잡고 마당을 지나갔다. 한쪽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지만 철문까지 가면 소리를 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을까지는 멀었다. 그래도 숲으로 들어가면 숨을 수 있었다. 철문이 불과 몇 미터 앞으로 다가왔다. 그때 뒤에서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가 유진의 발목에 연결된 사슬 끝을 붙잡고 있었다. 그가 힘껏 당기자 유진의 몸이 진을 위로 넘어졌다. 그녀는 손톱이 깨질 때까지 땅을 붙잡았다. 살려주세요. 그날 밤 해월리에는 폭우가 내렸다. 염소들의 울음소리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때문에 누구도 농장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듣지 못했다. 태수는 유진을 창고로 끌고 돌아갔다. 그녀가 다시는 도망칠 수 없도록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유진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저항했다. 그녀는 태수의 팔을 깨물고 얼굴을 핥히었다. 태수는 창고 벽에 세워져 있던 무거운 농기구를 집어들었다. 첫 번째 공격은 유진의 어깨를 향했다. 두 번째는 머리 뒤쪽에 떨어졌다. 유진이 팔을 들어 머리를 감싸자 공격은 팔뼈를 부러뜨렸다. 그녀가 움직임을 멈춘 뒤에도 태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문정숙이 농장으로 돌아온 것은 모든 것이 끝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창고 입구에서 피 묻은 남편과 바닥의 유진을 바라보았다. 죽었어? 정숙이 물었다. 태수는 거칠게 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유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숙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경찰에 전화할 수도 있었다. 구급차를 부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문을 닫았다. 태수는 유진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을 풀었다. 그리고 그 사슬을 그녀의 목에 감았다. 정숙은 사슬의 반대쪽 끝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고 안에는 쇠사슬이 팽팽해지는 소리와 유진의 끊어지는 숨소리만 남았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창고 바닥을 팠다. 태수가 삽으로 흙을 퍼냈고 정숙은 나온 흙을 사료 포대에 담았다. 가로 1m, 세로 2m 정도의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그들은 유진의 몸을 낡은 방수포로 감쌌다. 정숙은 유진의 귀에서 은색 귀걸이를 빼려 했다. 그러나 한쪽 귀걸이는 피와 머리카락에 엉켜 빠지지 않았다. 그냥 둬. 태수가 말했다. 두 사람은 시신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 그 위로 흙을 덮고 생석회를 뿌렸다.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과 사료 포대를 쌓았다. 마지막으로 태수는 유진을 묶었던 쇠말뚝을 무덤 위에 다시 박았다. 2달 뒤 그는 그 말뚝에 새 쇠사슬을 연결했다. 다음 여자를 묶기 위해서였다. 수사팀은 유진의 흔적을 하나씩 찾아냈다. 창고 바닥에서 발견된 턱뼈의 치아 기록은 대구의 한 치과에 남아있던 서유진의 진료 자료와 일치했다. 흙 속에서 나온 은색 귀걸이는 유진의 아버지 서동철이 알아보았다. 동철은 경찰서에서 증거 사진을 본 뒤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이걸 제가 사줬습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20살 생일 때 한 쌍을 사줬어요. 따님과 자주 연락하셨습니까?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철은 고개를 숙였다. 싸운 뒤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먼저 전화할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종 비교 결과를 통보했다. 폐과수원에서 수습된 유골과 창고 바닥에 남은 뼈 조각은 동일인의 것이었다. 피해자는 서유진으로 확인되었다. 강민재는 취조실로 들어가 결과서를 한태수 앞에 내려놓았다. 서유진을 알고 있습니까? 태수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모릅니다. 당신의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써놓은 건지 모릅니다. 대구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증인이 있습니다. 태수는 입을 다물었다. 강민재는 창고 바닥의 사진, 폐과수원 유골 사진, 3륜차 적재함에서 발견된 섬유 감정서를 차례로 펼쳤다. 서유진은 당신의 창고에서 죽었습니다. 그곳에 묻혔다가 11월 11일 밤 당신의 차로 옮겨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태수가 물었다. 이것들이 전부 증거입니다. 내가 죽였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죽어서 들어온 여자를 묻었을 수도 있죠. 강민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취조실 밖에 있는 문정숙을 바라보았다. 정숙은 다른 조사실에서 박성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서유진을 알고 있습니까? 박성호가 물었다. 모릅니다. 김소라는 당신이 데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창고 바닥에서 서유진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한 일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박성호는 잠시 침묵한 뒤 김소라의 진술서 한 장을 펼쳤다. 김소라는 당신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진술을 읽었다. 내 발밑에 있던 여자도 말을 듣지 않아서 죽었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기억이 안 나요. 서유진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도 당신입니다.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켜본 사람도 당신이고 시신을 묻을 때 흙을 옮긴 사람도 당신입니다. 남편이 시켰어요. 그럼 왜 경찰이 창고 문을 열려고 할 때 막았습니까?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성호는 마지막 사진을 그녀 앞에 놓았다. 서유진의 은색 귀걸이였다. 당신은 이걸 빼려고 했습니까? 그 순간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직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귀걸이 사진을 가리켰다. 그건 잘 빠지지도 않았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뒤에야 정숙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다. 박성호가 천천히 물었다. 왜 잘 빠지지 않았습니까?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일인데요. 옆방에서 조사를 받던 한태수가 갑자기 책상을 걷어찼다. 둔탁한 충격음이 벽을 울렸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남편보다 먼저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김소라는 병원에서 처음으로 긴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태수가 창고에서 자신을 때렸던 일, 문정숙이 음식을 줄이며 조롱했던 일, 그리고 두 사람이 밤마다 나누던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다. 진술이 끝날 무렵 소라는 강민재에게 물었다. 유진 언니를 찾았나요? 강민재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찾았습니다. 살아있어요. 소라의 질문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강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소라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 사람들은 제가 다음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유진 언니처럼 말을 안 들으면 저도 바닥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강민재는 병실을 나온 뒤 복도 창문 앞에 섰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유진은 7달 동안 실종자가 아니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신고되지 않았고 무덤에는 이름이 없었다. 한태수는 바로 그것을 노렸다. 사라져도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할 사람. 누군가 찾기 시작하기 전에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땅속에 묻힌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밝혀진 순간부터 창고 바닥에 남은 모든 흔적은 더 이상 오래된 뼛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유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기 위해 싸웠다는 증언이었다. 문정숙은 조사실에서 자신이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건 잘 빠지지도 않았어요. 서유진의 귀걸이가 시신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관과 법의관만 알고 있었다. 사진만 본 사람은 그것을 누군가 빼내려 했는지 피와 머리카락에 엉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한마디로 정숙은 자신이 유진의 시신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렸다. 박성호는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진술서 위에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렸다. 조사실 벽 너머에서는 한태수가 의자를 끄는 소리와 형사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정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남편이 시켰어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저는 무서워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박성호가 물었다. 김소라 씨를 미용실에서 데려온 것도 남편이 시켰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여자 한 명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왜 하필 김소라였습니까? 혼자 산다고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정숙은 입을 다물었다. 박성호는 미용실 주인과 직원들의 진술서를 펼쳤다. 정숙은 실종 전부터 3차례 미용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머리를 자르러 온 손님처럼 행동했다. 두 번째에는 소라와 대화를 나누며 가족관계와 거주지를 물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돌봐주면 큰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모든 행동이 한태수의 즉흥적인 명령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정숙은 소라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가족과 연락이 뜸하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녀가 퇴근하는 시간과 숙소로 돌아가는 길까지 살폈다. 당신은 김소라 씨를 골랐습니다. 박성호가 말했다. 남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며칠 동안 접근해 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농장으로 데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소라 씨가 차에 타자마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까? 정숙의 입술이 굳었다. 그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차량 안에서 김소라 씨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전화기 본체는 창고의 나무 상자 안에 있었고요. 박성호는 상자에서 발견된 증거품 사진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당신의 지문도 나왔습니다. 정숙은 사진에서 시선을 돌렸다. 수사팀은 한태수와 문정숙을 분리해 조사하면서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도록 만들었다. 한태수는 정숙이 먼저 아이를 낳아줄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아내의 요구 때문에 서유진을 데려왔을 뿐이며 유진을 감시하고 음식을 주지 않은 사람도 정숙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정숙은 모든 계획이 태수에게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남편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시키는 대로 했으며 유진이 죽을 때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 남은 흔적은 두 사람의 거짓말을 차례로 무너뜨렸다. 유진을 묻었던 구덩이 주변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 가운데 하나는 정숙의 고무장화와 일치했다. 방수포를 묶었던 매듭에서는 정숙이 평소 농장에서 사용하던 방식이 확인됐다. 유진의 옷에서 나온 섬유에는 정숙의 앞치마와 같은 종류의 실밥이 붙어 있었다. 김소라의 진술은 더 구체적이었다. 정숙은 소라를 농장으로 데려온 뒤 따뜻한 차를 건넸다. 차를 마신 소라가 어지럼증을 느끼자 태수가 뒤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소라가 비명을 지르자 정숙은 문을 잠그고 라디오 음량을 높였다. 살려달라고 했어요. 소라는 병원에서 진술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 가방을 뒤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소라의 신분증과 통장을 꺼내 이름과 주소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살펴본 뒤 배터리를 분리했다. 그녀는 태수에게 말했다. 이 아이도 찾으러 올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소라는 창고로 끌려간 첫날부터 두 사람의 목적이 단순한 금품 강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태수는 그녀에게 농장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말을 잘 들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면 가족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소라가 저항하자 그는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쇠사슬을 채웠다. 정숙은 그 모습을 문가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소라는 정숙에게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했다. 아주머니, 경찰에 전화만 해주세요. 저 사람 몰래 문만 열어주세요. 그러나 정숙은 물그릇을 발로 밀어 엎은 뒤 말했다. 네가 얌전히 있고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그날부터 정숙은 소라의 식사를 통제했다. 소라가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하루 동안 물을 주지 않았다. 잠들지 못하도록 밤중에 창고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끼얹기도 했다. 태수가 솔에게 관심을 보일수록 정숙의 행동은 더 잔인해졌다. 그녀에게 소라는 피해자가 아니라
남편의 시선을 빼앗은 또 다른 여자였다. 수사관들은 정숙이 오랜 학대 끝에 판단력을 잃은 사람일 가능성도 검토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증언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숙은 남편이 없을 때도 창고를 드나들었다. 태수가 장에 간 날이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안에 머물렀다. 한 이웃은 창고 쪽에서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뒤 정숙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정숙은 염소 새끼가 아파서 내는 소리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며칠 뒤에는 이웃에게 떡을 가져다 주며 그날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정숙은 비밀을 숨긴 것이 아니었다.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11월 11일 저녁, 김소라는 쇠말뚝 주변의 흙을 파다가 머리카락과 썩은 천을 발견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정숙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정숙은 파헤쳐진 땅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서유진을 묻었던 자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정숙은 소라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얼굴을 눌렀다. 네가 뭘 봤는지 말해.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숙은 흙 속에서 유진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소라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여기 있던 여자도 처음에는 너처럼 소리를 질렀어. 소라는 몸을 떨었다. 당신들이 죽였어요? 정숙은 머리카락을 다시 구덩이에 던졌다. 말을 안 들으면 누구나 그렇게 돼. 그날 밤, 두 사람은 유진의 시신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태수는 소라가 바닥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사슬을 더 짧게 묶었다. 정숙은 창고 바깥에서 삽과 사료포대, 방수장갑을 준비했다. 자정이 지나자 두 사람은 생석회를 걷어내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방수포는 검게 변해 있었다. 천을 들어 올리는 순간 참기 어려운 냄새가 창고 안에 퍼졌다. 태수가 얼굴을 돌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정숙은 코와 입을 천으로 가린 뒤 남편에게 말했다. 빨리 해. 날 밝기 전에 끝내야 해. 방수포가 찢어지면서 유골 일부가 흙 위로 떨어졌다. 태수는 삽으로 뼈를 밀어 사료포대에 담았다. 정숙은 작은 조각과 머리카락을 손으로 주워 넣었다. 유진을 처음 묻을 때보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훨씬 익숙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신을 마주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더러운 폐기물을 치우는 농부처럼 묵묵히 작업했다. 유골을 실은 포대는 3륜차 적재함에 3개로 나뉘어 실렸다. 태수는 전조등을 켜면 주민들이 볼 수 있다며 손전등을 차량 앞에 묶었다. 정숙은 기름통과 낡은 장작, 비닐 사료 포대를 함께 실었다. 너도 가야 해. 태수가 말했다. 나는 창고를 지켜야 해. 혼자 남겨두면 또 바닥을 팔 거야. 정숙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녀는 농장에 남았다. 태수가 폐과수원으로 떠난 뒤 정숙은 창고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손에는 나무 막대가 들려 있었다. 소라는 안에서 쇠사슬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제발 열어주세요. 경찰이 찾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아주머니는 살 수 있어요. 정숙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 너머로 낮게 말했다. 경찰이 오면 가장 먼저 네가 없어져야 해. 소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 태수가 돌아왔다. 작업복에서는 연기와 타버린 비닐 냄새가 났다. 다 탔어? 정숙이 물었다. 충분히 태웠어. 확실해. 태수는 대답 대신 기름통을 마당에 던졌다. 그들은 3륜차 적재함을 물로 씻고 빗자루로 재를 쓸어냈다. 그러나 쇠판 틈에 끼어있던 검은 섬유와 작은 뼛가루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폐과수원에 남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태수는
비와 안개가 모든 흔적을 지워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백구가 농장을 빠져나갔다. 개는 폐과수원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따라갔다. 아직 따뜻한 차의 더미를 앞발로 헤집은 뒤 불에 타다 남은 긴 뼈 하나를 물었다. 그리고 그 뼈를 자신이 살던 집으로 가져왔다. 정숙은 조사실에서 그날 아침을 떠올렸다. 백구가 감나무 아래에서 뼈를 씹고 있던 모습, 검게탄 스타킹 조각, 이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경찰을 부르던 순간, 그녀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수는 달랐다. 그는 끝까지 경찰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다. 취조실에서 강민재는 태수의 수첩을 책상 위에 펼쳤다. 수첩에는 서유진과 김소라 외에도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미경, 26살, 안동의 다방 종업원, 배은주, 23살, 대구의 여관 청소원, 윤혜림, 29살, 영천의 식당 종업원. 각 이름 옆에는 주소, 출근 시간, 가족관계, 혼자 사는지 여부가 기록돼 있었다. 서유진의 이름에는 검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김소라의 이름 옆에는 11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강민재가 물었다. 이 여자들은 누구지? 태수는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출퇴근 시간과 가족관계를 왜 적었나? 내 수첩이 아닙니다. 강민재는 수첩의 지문 감정서를 펼쳤다. 표지와 모든 페이지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다. 태수는 입을 다물었다. 서유진은 첫 번째였나? 강민재가 물었다. 태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여자들을 데려온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그럼 이 3사람은 왜 조사했지? 태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의자의 등을 기대며 입꼬리를 올렸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의 말은 부인이 아니라 도발에 가까웠다. 경찰은 즉시 3 여성의 행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최미경은 2달 전 안동을 떠난 뒤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배은주는 결혼해 경기도로 이사한 상태였다. 그러나 윤혜림은 달랐다. 그녀는 2005년 12월 영천의 식당을 그만둔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혜림이 빚을 피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혜림은 농장을 운영한다는 중년 남자와 함께 식당을 나갔다. 수사팀은 한태수의 농장을 다시 봉쇄했다. 우물과 퇴비장, 염소우리 바닥, 과수원 가장자리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 땅속을 확인하기 위해 탐지 장비와 경찰견도 투입됐다. 한편 문정숙은 한태수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사람이 제가 다 계획했다고 했어요. 박성호가 대답하지 않자 정숙은 헛웃음을 흘렸다. 유진이를 데려온 것도 그 사람이에요. 죽인 것도 그 사람이고. 당신도 사슬을 잡았습니까?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박성호는 목격자가 없던 마지막 순간을 물었다. 서유진 씨가 숨을 쉬고 있을 때 한태수가 사슬을 목에 감았죠.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반대쪽을 잡았습니까? 오랫동안 침묵하던 정숙이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잡았습니까? 놓으면 저를 죽일 것 같았어요. 사슬을 잡은 채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숙의 입술이 떨렸다. 모르겠어요. 서유진 씨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였습니까? 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그날 밤 2사람의 진술은 마침내 같은 지점에 도달했다. 한태수가 공격했고
문정숙이 도왔다. 한태수가 피해자를 골랐고 문정숙이 접근했다. 한태수가 문을 잠갔고 문정숙은 그 문 앞을 지켰다. 그들 중 누구도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한태수가 감옥을 만들었다면 문정숙은 그 감옥이 유지되도록 관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창고의 문이 닫힐 때마다 그녀는 언제든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한태수의 농장에 대한 두 번째 수색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경찰은 본체와 사료 창고만 조사하지 않았다. 염소울이 바닥을 뜯어냈고 퇴비 더미를 층별로 걷어냈으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우물의 물까지 모두 퍼냈다. 농장 주변 사과밭에는 탐지 장비가 투입되었다. 땅의 밀도가 다른 곳에는 붉은 깃발이 꽂혔고 경찰견들은 비가 내리는 산비탈을 밤늦게까지 돌아다녔다. 주민들은 철문 밖에 모여 수색 과정을 지켜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한태수는 말수가 적은 염소 농장 주인에 불과했다. 문정숙은 장날이면 채소값을 깎고 마을 잔치에 김치를 가져오던 평범한 여자였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 집에 닫힌 창고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여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바닥 아래에는 다른 여자가 묻혀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수첩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이름들이 남아 있었다. 수사팀이 가장 집중한 이름은 윤혜림이었다. 29살이었던 혜림은 2005년 12월 영천의 작은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식당 주인은 그녀가 농장 일을 소개받았다며 한 남자와 함께 떠났다고 기억했다. 당시에는 빚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태수의 사진을 본 주인은 그날의 남자가 태수와 매우 닮았다고 진술했다. 한태수는 끝까지 혜림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장 본체의 장롱 뒤에서는 윤혜림 명의로 된 오래된 교통카드가 발견되었다. 사료 창고 나무 상자에서는 그녀가 사용하던 것과 같은 브랜드의 손목 시계도 나왔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윤혜림의 어머니는 증거품 사진을 본 순간 자리에서 무너졌다. 제가 사준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시계를 가리켰다. 28번째 생일에 사줬어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름까지 새겼습니다. 하지만 시계만으로 혜림이 농장에서 살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농장과 주변 야산에서는 그녀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혈흔이나 머리카락도 확보되지 않았다. 한태수가 물건을 훔쳤거나 우연히 입수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강민재는 한태수와 마주 앉아 시계 사진을 내밀었다. 윤혜림은 어디 있나? 태수는 사진을 한번 보고 시선을 돌렸다. 모릅니다. 그 여자의 시계가 왜 당신 집에 있지? 주워왔을 수도 있죠. 교통카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혜림을 농장으로 데려왔나?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서유진을 데려오기 전에도 같은 일을 했지. 그때 태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다. 찾은 게 없지 않습니까? 강민재는 그 표정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말은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의 대답이 아니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확신이었다. 경찰은 농장에서 방형 5km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 폐물과 산속의 움막, 사용하지 않는 축사, 농업용 저수지까지 확인했다. 몇몇 장소에서 여성용 단추와 낡은 신발, 찢어진 천 조각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랫동안 버려진 생활 쓰레기였고 윤혜림과 직접 연결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혜림 사건은 별도의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한태수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서유진과 김솔에게 가해진 행위에 집중되었다. 2007년 9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과 해월리 주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사건은 언론에서 청송 염소농장 감금 살인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한태수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살이 조금 빠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다. 방청석을 둘러보지도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문정숙은 태수와 떨어진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손가락을 비틀었다. 검찰은 한태수에게 유인과 납치, 불법 감금, 폭행, 살인, 사체, 은닉과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소라를 데려온 행위 역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서유진에게 했던 일을 반복하려는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법정 중앙에 사료 창고에 구조도를 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그 쇠사슬을 연결한 말뚝은 서유진 씨가 묻힌 장소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첫 번째 피해자의 무덤 위에 두 번째 피해자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검사는 창고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족쇄와 사슬, 배터리가 제거된 휴대전화, 여성들의 출퇴근 시간과 가족관계를 기록한 수첩, 피가 묻은 방수포, 폐과수원의 바퀴 자국과 일치하는 3륜차 타이어, 그리고 백구가 집으로 물고 온 서유진의 다리뼈 사진. 한태수의 변호인은 서유진의 죽음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진이 먼저 공격했고 태수가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시신을 묻고 불태운 행위는 공포 때문에 저지른 사후 행동일 뿐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법의관 이도현은 증인석에서 그 주장을 반박했다. 피해자의 두개골에는 여러 방향에서 가해진 충격이 있습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공격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이 계속됐다는 뜻입니까? 검사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도현은 팔뼈의 사진을 가리켰다. 피해자는 두 팔로 머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방어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고 이후 머리에 추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목 부위에 연조직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목뼈와 쇠사슬의 위치, 두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질식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문정숙의 변호인은 그녀가 남편의 폭력에 지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태수에게 위협을 받았고 범행을 거부할 경우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협조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숙이 혼자 행동한 장면들을 제시했다. 그녀는 태수가 옆에 없을 때 김솔에게 접근했다. 소라의 가족관계와 거주지를 조사했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소교 농장으로 데려왔다. 김소라의 휴대전화를 직접 분해한 사람도 정숙이었다. 창고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늘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었다. 검사가 정숙에게 물었다. 피고인은 한태수가 없는 시간에도 창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서유진 씨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김소라 씨를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네. 경찰에 신고할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장을 보러 갔을 때도 가능했습니다. 미용실에 갔을 때도 가능했습니다. 이웃을 만났을 때도 가능했습니다. 경찰이 농장에 처음 왔을 때는 바로 앞에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고 문 앞을 막았습니다. 김소라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별도의 보호 공간에서 영상으로 증언했다. 화면 속 소라는 짧게 자른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손가락을 꽉 쥐었다. 문정숙이 당신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없습니다. 한태수 몰래 도망가게 해주려 한 적은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없을 때 더 무서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태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정숙은 제가 아무리 말을 들어도 싫어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유진의 아버지 서동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재판 내내 딸의 은색 귀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경찰이 증거 보존을 위해 한쪽만 보관하고 남은 한쪽을 유족에게 돌려준 것이었다. 2007년 11월 26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한태수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을 골라 접근했다. 피해자들의 가족 관계와 생활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를 제거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서유진을 수주 동안 감금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한 뒤 살해했다. 시신을 창고 아래에 묻고 그 위에 새로운 피해자를 감금했다.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생기자 유골을 판에 불태우려 했다. 재판장은 한태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피고인의 행위에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한태수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에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문정숙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그녀가 남편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더라도 범행을 중단하거나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소라를 직접 선택하고 유인한 행위, 감금을 유지한 행위, 서유진의 살해와 시신 은닉을 도운 행위는 단순한 방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녀는 호송되는 동안 계속 말했다. 저 사람을 거역하면 저도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방청석에서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동철은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한 기자가 판결에 만족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족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철이 말했다. 사형이 내려져도 유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손안의 귀걸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아이가 어디 있었는지라도 알게 됐으니 이제 집으로 데려가야죠. 서유진의 유골은 감식이 끝난 뒤 가족에게 인도되었다. 불에 타고 부서져 작은 함 하나를 채우기도 어려운 양이었다. 동철은 딸을 어머니가 묻힌 선산 옆에 안장했다. 비석에는 짧은 문장만 새겨졌다. 김소라는 여러 차례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발목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오래 걷기는 어려웠다. 갑자기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면 숨을 쉬지 못했고 쇠붙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에는 몸이 굳었다.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권했다. 소라는 청송을 떠났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서유진의 묘를 찾았다. 두 사람은 살아있을 때 만난 적이 없었다. 소라가 창고에 갇혔을 때 유진은 이미 그 아래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소에게 유진은 자신보다 먼저 같은 어둠을 견딘 사람이었다. 소라는 묘비 앞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유진의 무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두 부부는 유골을 옮기지 않았을 것이다. 유골을 옮기지 않았다면 폐과수원에 바퀴 자국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백구가 뼈를 물고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라는 창고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며칠 후 농장은 폐쇄되었다. 염소들은 다른 농가로 넘겨졌고 사료 창고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철거되었다. 바닥을 파내자 유진의 피와 조직이 스며든 흙이 더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창고가 사라지면 농장의 공포도 함께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월리 주민들은 여전히 그 길을 피했다. 특히 안개가 짙게 내리는 밤이면 폐과수원 방향에서
오래된 3륜차 엔진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윤혜림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수첩에 남은 이름들 중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성이 한태수의 표적이 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새로운 유골이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법적으로 끝났지만 모든 질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한태수가 처음부터 서유진을 죽일 생각이었는지, 그 전에 같은 창고에 다른 여자가 있었는지, 농장 밖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덤이 남아있는지, 그 답을 알고 있는 한태수는 침묵했다.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한 것은 법원의 판결도 창고에서 발견된 쇠사슬도 아니었다. 한 마리의 개였다. 백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따라 폐과수원으로 갔고 재 속에서 뼈 하나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뼈는 원래 묻혀있던 장소에서 파내지고 불길 속에 던져지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한 한 여성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한태수와 문정숙은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했다. 땅속에 묻었다. 생석회를 덮었다. 유골을 파냈다. 밤중에 산길을 달렸다. 장작과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그러나 끝내 없애지 못했다. 서유진의 뼈는 다른 누군가의 집도 경찰서도 아닌 바로 범인의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매일 드나들던 철문 안으로 들어와 감나무 아래 놓였다. 마치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땅속에 묻고 불태워도 자신에게는 이름이 있다고.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그 이름을 찾아낼 것이라고.